자, 선생님이 이제 요거 전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요거는 이제 기본이, 선생님이 보면, 요 그나마 기본도 아니야. 기본도 아니고 한 2쪽, 3쪽 여기는 상당히 요것만 해도 벌써 까다로운 건데, 요 5쪽 나오는 요 지문들, 바로 보면 2018학년도 9월 평가해가지고, 여기 최근에 들어가는 거거든?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예전 게 없어. 요런 양식은. 저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아주 쌤이 최근에는 보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뭐 15년 전에 나왔던 거하고 그렇게 쭉 역사적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런 게 요게 변형돼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예전 게 없어.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보고 상당히 우와 예 이제 요즘 게 진짜 까다로워지고 진짜 발전했는데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요런 지문들이라고. 자, 이거 어떤 거냐면 봐잉. 선생님이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뭐 주제나 그 다음에 문맥 요것들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뭐 문맥도 그렇지만 주제 강조할 때 쓸데없이 있으면 자꾸 그냥 주제 그냥 중요한 거 이러면 될 걸 소재니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글의 의도니 그 다음에 또 아니면 필자 견해니 자꾸 이걸 귀찮아도 나눠서 자꾸 이야기를 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영어권이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오히려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면 영어 우리 독해할 때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 볼 때는 너네 국어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딱 보면 문장이나 요거 한 개의 문장인데도 딱 봤을 때 요쯤에서 한번 나눠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끊을기 하지. 끊을기. 그 나름 의식적으로 문장을 차분하게 끊어가면서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야. 만약에 영어권 애들이 영어 문장을 똑같은 영어 문장을 우리하고 같이 본다고 하든 우리 막 이러면서 뭐 영어 문장을 읽어 나가는데 걔들은 그렇게 않고 거침없이 좀 읽어 나가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 국어를 그렇게 읽고 있잖아. 읽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범하기 쉬운 실수 내지는 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끊어 읽는 것들 그 다음에 요것들을 끊어 읽기라기보다 이건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이런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들어올 것들이 변별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잘쌤이 여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요 소재에 들어갔던 키워드가 되는 말들, 의도가 된 요 필자에 의도에 해당하는 여기에 키워드가 될 만한 말들, 필자 견해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되면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선택지는 우리가 본문에 있던 문장하고 비슷한 표현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요 키워드가 박혀 있는 선택지와 그렇지 않은 선택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자면 너네들이 문장 단위로 뭉뚱그려서 자꾸 글을 읽지 말고 이걸 딱 변별력을 가지고 읽어 줘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곧잘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게 이 변별력인데 이 변별력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말고 좀 의식적으로 가지라고 자꾸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하는 건데 봐이. 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난 이렇게 봐 하는 정도면 뭐 나도 저 정도 비슷하게 하는데 하면서 너네들한테 의식을 시키나 안 시키나 잘 하는 게 있어. 그 중에 방금도 요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주는 거고, 주제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문맥이라는 게, 뭐, 쉬운 말로는, 요 글이, 이 지금 내용이 어떻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지를 살펴봐 주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서로 이게 이어지는 관계인가, 아닌가, A가 지금 A로, B로 이어지는지 C로 이어지는지 이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요 둘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비교를 해보면 관계가 우리 그래서 내용에서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대등한 관계, 유사하거나 대조적이거나 이럴 수 있겠지, 그지? 이거 내가 앞에 거 한번 좀 해보고 원래는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앞에 나오는 곡이 이쪽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하든지 꼭 한번 해봐야 돼. 요것도 쌤이 반복적으로 한 번씩 꼭 해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문 중에 하나가 요 이쪽 지문이다. 이게 상당히 다양한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내가 이 지금 특히 대등한 관계에서 유사나 대조 관계는 너네들 보고 내가 안 시켜도 너네들이 알아서 조금은 무의식적으로 잘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건데 근데도 이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걸 똑같은 게 아닐까 아니면 다른 게 다르면 어느 정도나 다를까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똑같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지문이 딱 이 지문이야. 그래서 요 이제 대등한 관계가 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 말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보이는 거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너네들이 잘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잘 봐.
잘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것만큼이나 너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인과관계 나타내. 영어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문장이 되게 도치법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쓴다. 실제로. 이게 도치법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구조를 살짝 도치시켜 놓은 거 있잖아. 보면 우리가, 너네도 봐봐. 근거와 주장, 주장과 근거, 어떤 게 익숙해? 듣기에. 주장과 근거 되게 많이. 근데 그걸 잘 생각하면, 논리적 순서로 생각하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근거가 있고 주장을 해야지. 주장부터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내 근거가 뭐지? 이거 아니라고. 사건의 순서상 근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주장이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왜 주장과 근거 그러냐면, 아니 내 주장을 좀 더 부각시키니라고. 토론의 수법 중에 하나가 내 주장을 부각시키니라고 주장을 먼저 하고 본다고. 그지? 근데 그런 어떤 강조를 위한 도치가, 논리적 도치가 있는데, 영어는 오히려 그 문장 도치시키려고 하면 막 전치사 집어넣고 문장이 더 복잡해져. 근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그런데 요 인과관계 같은 경우가 실제로 특히 너네들이 문장 안에서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 잘 못 봐. 근데 이 인과관계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이라든지 기술, 이런 데서 참 보면 주요하게 써먹는 주요 서술 방식 중에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인과관계에서 이 순서상, 이 순서 관계를 따지는 거 있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이 곧잘 너네한테 조금 의식적으로. 자, 1, 2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제만 잘 찾으면 된다. 이런 거 있다면 약간 고3이 돼서 조금 더 이제 고급진 지문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눈에 알아보려고 하면 인과관계 자꾸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라. 요거는 그냥 곧잘 시키면 아마 그러면 따라 볼 수 있어. 왜냐면 이건 건 표지도 있어, 표지. 표지라고 하는 게 왜? 자, A 때문에 B. 이러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 뭐 따라서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 그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 있는데 외지간하게 의식해가지고는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어떤 포항관계. 포항관계는 표지를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 안 되고 뜻을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하냐면 엄마, 여성, 인간. 이거는 그냥 내가 단어 뜻을, 이건 또 잘 아는 단어야, 마침. 잘 아는 단어가 돼가지고 그 단어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내가 엄마, 여성, 인간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이것들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제서야 약간 후행될 수 있는 게, 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참 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습관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이거. 그리고 쌤이 옛날 같으면 그래서 그 아주 2000년대 뭐 한 중반이나 이때 수능에서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조금 개오바스러운, 우리 지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요새 대유행이야, 유행. 유행이라기보다 한 2018년도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다. 너네 옛날 기출문제 쌤이 사서 말하는데 옛날 기출문제부터 지금까지 쭉 보다 보면 옛날 지문에 우리가 보면 저 인문 지문에는 철학 지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인문학 그 이론가들 그런 애들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술 지문도 있고 과학 지문도 있고 기술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문 그러면 사회는 대형이 넓어. 뭐 경제도 사회가 되는 거고 법률도 사회가 되는데, 옛날에는 전혀 안 나오던 지문이 하나가 있어. 그게 법률 지문, 법률 지문. 법률 지문, 내가 최초로 기억하는 법률은 지난번에 왜 우리 P와 E의 관계 그거 따져본 거 있잖아, 그지? 둘이 소송 걸리는 거. 그게 아마 처음이었을걸? 그 전에 있었나? 그 전으로 해가지고 1, 2년 차이에 갑자기 무슨 소송 이야기라든지 법률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지. 신기하게도 그래 충분히 사회지문에 내가 생각해도 그런 이유는 난 잘 모르겠어. 나흘만도 안 돼. 2000년대, 2010년대 한 중반까지 봐봐. 하나도 없어, 법률 지문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근데 법률 지문은 태생이 은혜 민법하고 헌법 중에 어떤 게 상위 법률이야.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민법이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뭐 민법뿐만 아니라 그 민법 안에서도 몇 조, 몇 항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조하고 항 중에 어떤 게 더 상위 항목이야. 조가 위고 그 밑에 하위 항목 계속 그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법률은 체계 자체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자꾸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들이 대전제가 되는 상위 법률을 자꾸 염두에 두고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한두 지문 나왔으면 그냥 이거 좀 특이한데? 그럼 넘어갈 수가 있는데 법률 지문 계속 나오면서 이게 부단히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선생님이 독서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 아는 만큼 뭐냐. 얘들은 무의식 중에도 어느 정도 너네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워낙 부지불식간에 잘 써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인과관계 안 들어본 게 아니잖아, 그지? 안 들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주의해라 그러면 몇 번 요거 때문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거나 실수를 몇 번 반복하고 이게 내가 이걸 무시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각인을 몇 번 받으면 또 드는 버릇이. 드는 버릇인데 문제는 얘는 하다못해 이 단어 봐봐. 이 단어 중에 이게 다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철학 용어면 이 둘이 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관계도 판단이 안 되지, 그지? 특히나 이게 요런 식의 요런 걸 표지라고 하는데 요 표지가 뭐가 있어주면 또 고맙게도 알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없고 단어 뜻만 딱 봐야 되면 모르는 데가 꽤 생겨. 그 다음에 이 발상이 발상. 이 발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그런 식으로 글을 생각해볼 생각조차를 못하잖아, 그지? 근데 그래서 쌤이 요 지문은 진짜 반복을 많이 시켜. 왜냐면 여기에 참 글맞게 좋은 지문이 몇 개 없어. 우리 수능에서 딱 제시되던 몇 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앞으로 이제 법률 지문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상당히 그게 이제 센스 있게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센스가 딱 보이잖아? 되게 글이 단순해져. 단순해진데 아마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야.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었냐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한번 보자. 요건 최근 지문이다 보니까 자기가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본 사람들은 풀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런 문제가 그런 거야. 너네들이 이거 답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5번, 6번, 7번, 8번, 9번 문제, 특히 그 중에 8번 문제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9번 문제? 8번 문제나 9번 문제. 요런 것들을 풀어갈 때 나는 이 선택지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고민할 때 얼만큼, 오래만큼 고민을 했는지 그 시간도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시간을 너네한테 재촉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효율성하고도 관계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자, 요걸 빨리 한번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이거 잠깐 보자. 지금 보니까 푸는 과정들을 보니까, 더 이상 푸는 게 의미가 없어. 그렇게 풀면 안 돼, 지금.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맨날 과학기술 지문 이야기할 때, 절대 계산시킨다고 계산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진짜 과학하는 게 아니라, 과학 지문이라는 언어 지문을 읽고 있다. 이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그럴 수 있어. 약간 쉬운 지문이나, 지난번에 우리 고전역학, 양자역학 국어 관계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지? 그때만 해도 거기 보면 쌤이 요거는 문맥의 관계만 잘 따라가면 되고, 그거는 또 이제 요즘 수준의 지문들에 비해서 옛날 수준은 좀 쉽다 보니까, 진짜 요거 관계, 문맥적 관계만 잘 따라가면 갈 수 있겠는데 싶고, 그걸 뭐 계산시키는 것도 없으니까 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복잡도가 확 높아지잖아, 글이? 지도 모르게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자꾸 따라가 버린 거야. 따라가다 보면 전형적으로 너네 8번 문제 거기 봐봐. 위 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근데 너네들이 명제 이런데 약간 선생님처럼 명제 이런 거 되게 문외한인데요. 그러다 보면 문외한이면 진짜 몰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설프게 알아. 고1 때 근데 너네 참 집합과 명제 배우나? 어설프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나마 막 따라가는 거야. 이게 참이면 이건 이렇게 되겠고 저건 저렇게 되겠고 막 따지잖아, 그지? 벌써 말리는 짓을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억지로 하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수능도 그런 것도 있어. 막 끼워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끼워 맞춘 거에도 실제로 보면 직관적으로 보는 것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너네한테 진짜 여기에서 너네들 보고 명제 계산을 하라고 시켰을까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풀 때 5번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7번 문제, 그 다음에 또 보면 8번 문제, 9번 문제가 다 독립적으로 풀리지. 아무 연관성을 못 가진 채 그냥 이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거 빨리 대답해야 되겠고 뭐 그런 식이지, 그지?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맞아 물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문제짜리네. 근데 보통 요 정도 지문 길이에 6문제가 돼. 보통 우리가 한 몇 분 만에 푸는 게 이게 수능에서 원하는 건 아니고 지 마음대로 풀을 때인데 어느 정도 푸는 게 정상적으로 푸는 걸까? 쌤이 지금 너네들한테 막 시간 촉박하게 막 재촉하고 이거는 안 할 거거든? 안 할 건데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 목표치가 있어. 도달이 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요 정도가 몇 번 정도 수준에 풀리면 딱 맞을까? 원래 수능은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다. 너네 안 믿기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문항당 1분이나 1분 30초를 잡고 있다. 그러니 6문제면 6분이면 끝이나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지금 쌤이 아까 전에도 너네 보고 독서는 결국엔 다 맞는 거에다가 시간을 더욱더 이 단축이 막 야매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단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수능에서 원하는 진짜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계산하면 우리가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지겠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툭툭툭툭 풀려서 빨리 이게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남아있던 시간들 가지고, 남긴 시간들 가지고 문학에 더 많은 비중을 해서, 문학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쉽게 내줬는데 그게 틀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문학에서 보통 여러분들 요새는 틀리는 유일한 이유가 급하게 읽느라고, 급하게. 그렇게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포함관계는 처음에 들으면 난 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든. 난 저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발상들을 너네들이 떠올린 다음에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 관계들을.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관계 그런데 우리는 주제, 문맥이 결국에는 계속 끊임없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관계야. 근데 그 관계가 단순히 대등하다, 아니면 유사하다, 대조적이다, 아니면 인과관계다, 이거 말고 포함관계까지 집어넣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 해보면, 거기 맨 처음에 그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 나오잖아, 그지? 거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을 못할까봐 예시도 되게 상당히 산뜻한데, 거기 보면 5cm짜리 팽이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전자 크기만큼의 팽이가 있어요.
야, 전자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거야?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거야? 현실 세계 속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 크기로 따지면 5cm짜리 거시 세계에 있는 거나 미시 세계는 실제로 포함관계야,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 1달러부터 잠깐 보자. 자, 1달러에서 어쨌든 문제시 삼는 게 고전역학에서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자, 1달러에서 아주 크게 이 상호 배타적 공존 상태가, 배타적 공존이 이 세계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공존 가능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딱 기준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거시 미시. 그러면 여기 일단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짜리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5cm 거시세계 그 다음에 전자팽이 해가지고 미시세계 요 두 개를 비교를 쭉 하고 있어. 근데 원래는 나도 기준이 1달러에서 읽었던 기준은 거시하고 미시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자꾸 너네들 보고 이걸 과학 실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공통되게 일관되게 자꾸 색다른 기준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있어. 잠깐만 읽어보자. 거기 그 B 이후에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에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벌써 여기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양자역학에서 선생님 저는 문외한이라서 뭔 뜻이 그렇든가 말았든가 우리가 알았던 거시와 미시 기준 말고도 작다 크다의 기준 말고도 자꾸 관찰 단어가 나와. 계속 보자. 두 개의 방향 중에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이 말은 숨겨진 말이 있어. 관찰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에 보니까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런 걸 봐서는 실제 관찰 전에는 이게 공존을 하지만 관찰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한 가지가 결정돼서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 이 소리지, 그지? 그래서 이 말은 틀렸어. 미시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공존 가능하다. 이 말은 아니고, 요 선생님이 쓰는 요 기준. 어느 이 기준 안에서만 실제로 공존 가능하다. 관찰 전에만. 이거는 관찰 전. 관찰 전에만 이게 실제 공존 가능하고, 미시 상태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관찰 후다. 관찰 후에는 공존이 아니라 한 가지 방향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공존이 안 되고. 그래서 요 범위가 이렇게 딱. 너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관찰이 왜 자꾸 이리 들어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자꾸 관찰 전 이쪽으로 모아지면 관찰 전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좀 다시 돌아가가지고 관찰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결정된다. 자꾸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어떤 이 기준이 있어. 그래서 포항관계는 요 단어 뜻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것들의 포항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딱 지금 쌤이 여기 박스 치는 거 있잖아. 그지? 요런 기준들이 뭘지를 자꾸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들은 문제도 그렇게 너네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어. 거기 보면 5번 문제가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직접한 거 돼 있잖아. 그지? 그 기억이 바로 요 단계에서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런 미시세계 내지는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인데 이 지금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자 이때 이제 관찰 전에는 이게 보기 전에는 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아인슈타인이 뭔가를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그 비판의 초점이 아니 작다고 미시세계라고 해서 그런 말이 일어난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 전이라서 그 이야기가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비판 지점이 이 아인슈타인이 비판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관찰 전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해진다?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야기죠,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봐이.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나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이 기억이 아인슈타인이 비판해지지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차이를 나누는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을까? 야, 크다고 해서 작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거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미시세계 안에서도 관찰 전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거 비판하는 거니까, 거기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관찰 이전에도 이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하는 관찰 이전이다, 아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그지? 봐라. 그래서 여기는 요게 기준이야. 그 다음에 재밌는 거. 그거 말고도 원래 이제 6번 문제에 딸려있는 게 이게 이런 거야. 이 양자역학은 사실은 설명은 안 되지, 지금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고 상당히 우리한테 유용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 이야기가 아마 저기 뭐고, 그 다음 단락에,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어디 갔나? 그 앞에 있네. 최근에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이 말을 꼭 써야 돼? 이 문장, 이 단락은 꼭 써야 되냐면 얘가 근데 이런 세계가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 지난번에 불가사의한 양자역학 할 때 그 얘기했잖아. 설명은 안 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야기 했잖아. 그치? 딱 요거 쓰고 있는 거야. 얘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초고속 연산에 활용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 써먹으면 되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거는 좀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보자. 나도 이게 논지가 이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자, 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문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봐봐. 혹시 이게 잘 안 보였던 사람,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보였던 사람은 고전 논리를 읽어 나가면서도 무슨 이야기냐면, 자, 고전 논리에서는 실제 참과 거시라고 하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그래서 참인 동시에 거짓, 이게 이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인 공존 상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게 안 된다. 안 일어난다, 고전 논리에서. 그런데 그것들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지시적인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벤다이 그림을 벌써 자기 지시적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건 자기 지시적이 아니겠지. 구분하고 있지, 그치? 벌써 딱 관계를 나누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자기 지시적 문장,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시적 문장,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기 지시적 문장 뜻이 뭔지, 이 문장은 모두 18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 문장 자체를 이제 분석하게끔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거 지금 뜻 알아보는 질문 물어보는 게 이게 7번 문제인가? 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보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 요거는 이 문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끔 시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고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요 조건까지 만족이 돼야 그냥 자기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이 지금 참인 동시에 거짓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 이 문장,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하는 데는 보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는 거야. 그치? 너희들 요까지는 따라 읽었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자꾸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고 나서 보면 도움을 받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너네들이 약간은 과학적 상식 가지고 거시세계, 미시세계 요것들이 보였다면 요 관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요거 가지고 막 너무 어렵게 나가면 요걸로 좀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도 되고, 이게 어려우면 요거 가지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LP. 너네 제일 까다롭게 읽었을 때가 요거는 요거대로 나름대로 어려웠겠지만 진짜 어려운 데가 제일 마지막 단락 그야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거시세계, 요 고전역학 가지고는 요쪽이 설명이 잘 안 되지, 그지? 쌤이 지금 벤더의 그림은 요렇게 그려놨지만 이 논리 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이 포함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보면 서로 약간 배타적으로 다른 공간이야, 이게. 그래서 설명이 잘, 나도 이제 도저히 입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요 고전역학 가지고 이게 양자역학이 설명이 안 돼. 안 되듯이, 그 다음에 이 고전 논리 가지고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요것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뭐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 LP가 나와, LP 여기. 근데 이거 한번 너네들이 선생님 벌써 요 둘의 관계 한번 봐도 이것들 딱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LP를 보면서 그 LP 설명을 너무 다 디테일하게 따라가면 안 돼. 그게 막 진짜 그 너네들이 막 어이없을 정도로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그 명제들을 다 따라가면서 참이네, 그지네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 LP가 기존에 여기 있는 영역에서 어디쯤에 속할지를 잘 생각해봐. LP 고전 논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랬지, 그지? 비고전 논리라고 그랬잖아. 그지? 비고전 논리. 비고전 논리니까, 만약에 쌤이 요 펜다그램을 약간 좀 더, 요렇게 그렸다 치죠. 요렇게, 요런 게 있다 치죠. 요 거짓말쟁이 문장도 한 요 정도 다 치죠. 그러면 이 LP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면 여기 거짓말쟁이 문장 내지는 참인 동시에 거짓, 요거 설명하려고 나온 게 LP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돼.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저거는 나도 좀 읽다가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때 직관적이고 몇몇 추론 규칙은 아마 고전 논리에 통하는 이야기. 여기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 정근 긍정 규칙, 요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 상식이 통하는 것들, 그지? 이것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여기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게 있겠네. 지금 얘가 설명하는 부분은 LP 안에서도 직관적인 몇몇 논리들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고전 논리는 아예 그냥 공통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없는 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LP를 부분 설명하는데 LP 전체 LP 중에서도 요 부분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그지? 그러면서 다시 그게 보자. 정근 긍정 규칙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하는데 이때 진짜 생각이 따라가면 이게 말리는 거야. 정근 긍정 규칙은 자, 어디 부분에 딱 들어간 게 좋을까? 정근 긍정 규칙은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하지만 여기서 성립 안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정근 긍정 규칙 여기 여기만 딱 성립하고 쌤이 지금 너네한테 좀 부각시키려고 여기다 딱 해놨었는데 여기만 성립하고 여기는 성립 안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너희들 P이면 Q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증언이 P이면 참이라는 그것의 후근은 님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지? 이걸 진짜로 명제 따지는 게 아니고 봐. 이 정근 긍정 규칙 자체는 고전 논리에 딱 포함되는 것들. 요거 딱 승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들어간 조건문과 증언이 참이면 후근도 반드시 참이다. 이런 요소들이지, 그지? 이것도 정근 긍정 규칙의 또 부분 집합 중에 하나지. 실제 이건 진짜 부분 집합. 자, 그래서 이 정근 긍정 규칙이라는 거 안에 저 저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정근이 참이면 후군도 참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근데 이딴 것들 어차피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LP 내지는 요 참인 동시에 거짓 이건데 이거하고는 전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어. 그냥 쑥 빨리 읽어야 돼. 이거는 읽으면서 그래서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정근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에 조건문과 정근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은 거짓. 자,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록 정근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복잡하게 쭉 보여준 문장은 다 이거 성립한 거야. 실컷 이미 우리 직관적으로 파악한 이 LP에 있는 이 논리는 이 정근 긍정 규칙 안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성립 하나도 안 하더라. 이거 이야기 보여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록 정근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 LP라는 놈은 근데 이제 고전 논리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 P이면 Q다 이런 명제꼴 막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뭘 거짓말쟁이 문장이든 LP는 사실은 요걸 갖다 뭔가를 약간 증명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얘들이 쓰던 말투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뭐 P니 Q니 아니면 뭐 조건문 이런 것들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는 진짜 고전 논리에 갖다 대면은 몇몇 가지 성립 안 하는 규칙들이 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자, 이게 뭐 그 뒤에 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실제로 보면 여기 양자역학까지 이거 쉽게 말하면 고전역학 가지고 양자역학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양자역학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내가 맨날 고전역학만 배운 물리 시간에 고전역학만 배운 사람은 맨날 질량,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밖에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양자역학이 설명이 안 돼. 근데 어떡할 거야? 어쨌든 그걸로 막 뭘 설명하려고 애를 써봐야지.
그래서 뭐 MV 뭐 제곱에 뭐 MC 제곱에 갖다 이건 비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플러스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도 지금 그렇게 해. 자, 선생님 이 설명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 없고 바로 너희 그 문제 한번 보자. 8번 문제. 이 8번 문제를 보는 눈을 좀 잘 생각하는 거야. 이 8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윗글을 통해서 니은에 대해서 자, 니은에 P면 Q이다. 그게다 딱 밑줄 끊었잖아. 그지? 어디에 밑줄을 끊은 거하고 똑같냐면 여기. 정근 긍정 규칙의 일부분에다 밑줄을 끊었어. 요거를 딱 밑줄을 끊었고 요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어디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1, 2, 3번을 다 대응을 시켜보던데 선생님 눈에는 이렇게 보여. LP에서 돼 있는데 LP에서 하는 것은 정근 긍정 규칙이 성립 안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 LP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그걸 본문에 가서 LP 문장 써놓는 거 그대로 막 대입시키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어. 쌤 눈에는 LP라고 하는 것은 LP는 정근 긍정 규칙이 성립 안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 다음에 1, 2, 3은 공통적으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고 여기 써먹고 있는 뭐뭐이면 어쩌고 이게 다 보면 조건문이나 정근이 어떻게 되고 후근이 어떻게 되고 요 정근 긍정 규칙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LP를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지 그지? 자, 1, 2, 3번은 공통적으로 다들 이 지금 정근 긍정 규칙에 요거에 종속되어 있는 요소들 1, 2, 3이 있어. 조건문이 있고 정근이 있고 후근이 있어. 그지? 근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LP는 서로 교차 지점이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1, 2, 3번.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LP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선생님 이거 답이 뭔데?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LP는 정근 긍정 규칙의 요소들을 가지고 LP는 설명할 수 없음. 판단할 수 없음. 근데 그게 다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보여야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자, 고전 논리에서는 이제 정근 긍정 규칙이 통하는 거니까 이 논리대로 가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특히 5번에 보면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참이면서 자, 니은은 뭐냐면 조건이야. 조건문과 그 다음에 P가 정근이지. 조건문이 정근이 참이면서 아까 보면 조건문과 정근이 참이면 반드시 후근도 참이다. 이게 이제 정근 긍정 규칙이었는데 5번 선택지를 읽어보면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과 정근이 참이면서 후근이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후근은 반드시 참이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고전 논리에서 정근 긍정 규칙은 성립합니다라고 쓰는 게 5번 선택지. 그 다음에 1, 2, 3번은 LP는 정근 긍정 규칙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걸로 가지고 이거는 다 틀렸음. 이렇게 보여야 돼. 우리 수능은 절대 너네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봐가지고 참 또는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뭘로 변하고 절대 그걸 따지고 묻는 문제들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내는 거는 이거는 너네들이 교과 과정에도 없는 논리학을 따지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수능 요거 끝나고 났을 때 어처구니 없게 이 8번 문제 있잖아. 그지? 8번 문제 요거 가지고 그 수능 문제 오류 있다고 저 뭐라고 하나 오류 정정 신청 그거 할 때 누구까지 동원했냐면 한국 저 논리학회 뭐 회장의 창우 그딴 거 개수적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이거 보는 거하고 얘는 지금 그 사람은 논리학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얘는 이런 논리가 있듯이 실제 이 지금 정근 긍정 규칙하고 LP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LP를 굳이 정근 긍정 규칙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음. 그렇게 판단되고 끝나야 돼.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뒤에 보자. 9번 문제도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때 이것도 좀 조심해서 봐.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 거시 세계, 미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찰 전의 세계가 있으면 요 미시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마저도 사실은 어디에 한정시켜서만 이거 공정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관찰 전 이 상태만. 이 상태만.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거기 보면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성을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기억리언. 자, 기억리언은 일단은 전자인 걸 보니까 요 미시세계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리언. 그지? 그 중에서 기억은 관찰하기 이전에는 S라는 상태에 있다. 관찰하기 이전에는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해서 둘 다 이 지금 미시세계의 관찰 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네. 기억리언은. 그래서 하나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한 사람은 요걸 공존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리얼을 한번 보자. 반지름 5cm의 평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반지름 요거 디귿 리얼은 다들 거시세계 요거네. 디귿 리얼은.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번에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는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뭐 다른 걸 다 빼놔서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 딱 유일한 게 참과 거짓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치? 그딴 것들을 아예 A는 부정하는 사람 아예 그냥 이쪽 부분만 믿는 사람이니까 베타적 공존 상태 따위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고 그 다음에 B에 요거 내가 아까 애들한테 답을 잘못 불러줬던 게 속는 게 이거더라고.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 이 기억 부분은 요 영역에 있어서는 얘는 베타적 공존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디귿은 참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 B도 뭐는 인정 아니면 내가 이 안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거짓 세계에서도 이런 공존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 공통점이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3번에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자, 디귿은 A와 B의 공통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거시세계니까 참일 때 리얼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A, B 모두가 거시세계에서까지 공존 상태를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통된 주장을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 4번에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이제 보면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딱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5번에 B는 A와 달리 리얼이 참이 아니라면 참 동시에 거짓이라고. 자, B도 역시 보면 이 반지름 세계 여기 건시 세계 이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존 상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 범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릿속에 딱 하다 보면 요게 답이 5번이 바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서 그게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7번은 뭐 2번 그 다음에 그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네들이 뭐 헷갈리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어. 저 보고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3번처럼 괜히 막 좀 찍어 넣어 보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글의 논지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는 이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가 하는 일을 몽땅 한꺼번에 확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빠르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지? 유용성이 있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지. 2의 4승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답이 4번이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걸 잘 봐. 이 보면 지금은 이게 우와 저렇게 어떻게 문장 하나하나 안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수능은 절대 선택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안목을 큰 안목을 요구하는 거지 실제 그게 막 대입을 시켜서 일일이 해보고 그 계산식 나오고 죽었다 깨나도 이거 10분 안에도 안 풀려. 그렇게 다 따져보면 너네 이거 내 도는 시간 꽤 오래 걸렸었어. 근데 이게 한 지문에서 10분 15분을 오버했다? 끝이야 그냥. 세 개면 45분 아니야 그지? 17분까지 푸는데 45분이 걸렸어. 남아있는 게 몇 분이고 20몇 개나 그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 보면 그 끝장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은 항상 요 안목. 근데 요거 말고도 꽤나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관되게 쌤이 요거 잘 겪게 그래서 요 포함관계를 다룬 것들은 동시에 그냥 쫙 보지 말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 법률 지문들 있잖아 그치? 법률 지문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뒤에 채화과제 오늘 준 게 좀 있을 거야. 그 채화과제나 그런 데 보면 법률 지문들 골라보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 해보면 이 지문 자체가 문제가 이걸 요즘 수능에 이런 세련됨을 잘 못 따라가요. 사설 문제들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못 만들었을지 몰라도 지문을 보는 눈이 이런 눈이 자꾸 생겨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걸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쌤이 계속 이런 지문들을 야 이때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요게 시기적으로 또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요거는 반복적으로 좀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요거는 딱 한 번만 보이면 돼. 한 번 보이면
순위에서 껐잖아요. 오히려 이게 다른 애들 막 낑낑거리고 있을 때 한 번에 그냥 다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적인 센스 내지는 언어적인 맥락으로서만 오로지 수능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언어적으로 뭐 문제를 계산한다든지 푸는 것들 그것들이 뭔지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했어.